네, 오늘은 19년 2월 16일 날 실시했던 82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로 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기출 문제를 클릭하시면 여기 82회 전산세무 2급 디스켓 모양을 클릭하셔서 열기, 그 다음에 압축되어 있는 걸 풀어야죠. 그래서 압축, 풀기, 그럼 압축이 다 풀리실 거고, 그럼 압축이 풀리시면 여기 노란색 폴더로 2교시로 들어가셔서 문제 데이터 설치 프로그램이 있죠. TAX라고 써있는 거 클릭하시면 그러면 문제가 설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글 파일로 설치는 이렇게란 파일이 있죠. 이 설치는 이렇게란 파일 보시면 그 안에 샘플 수험 번호랑 감독관 확인 번호를 확인하셔서 샘플 수험 번호 12111 치시고 성함은 그냥 뭐 연습이니까 임의대로 홍길동이라고 쳤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그 다음에 문제는 유형은 A형으로 하겠습니다. A형이나 B형이나 뭐 시험 볼 땐 여러분 시험 문제 갖고 선택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는 5628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프로그램은 설치됐습니다. 자, 이제 이론 시험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험 문제. 자, 1번부터 다음은 당좌 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타임 발행 수표. 네,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요. 2번 당좌 예금도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은행 가면 즉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역시 포함이 되네요.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결산일이 12월 30일인 기업이 9월 30일 날 취득한 금융상품으로부터 결산일로부터 3개월 후인 19년 3월 31일 만기인 금융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에 포함된다. 이 말은 이거 하려다 만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요? 요거 이때부터죠. 취득부터 언제까지가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취득은 언제 했어요? 18년 9월 30일. 만기는 언제예요? 19년 3월 31일. 이러면 3개월 이내가 안 되죠. 결산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끝까지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인데 그걸 벗어났죠.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오답이 되겠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당연히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죠. 여러분 유동성이란 건 그만큼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겠죠.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밥을 못 사 먹겠죠.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도 건물은 현금화 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내가 잘못하게 되면 부자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당장 배를 굶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이 유동성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죠, 여러분. 2번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산업재산권. 네.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특허권이 있죠. 네, 특허권은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죠. 넓게 보면. 그러니까 1, 2번이 다 똑같은 말인 거죠. 결국은 1, 2번이. 산업재산권이 4개죠. 특허권, 뭐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요 4가지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 2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무형자산이고. 3번 영업권은 무형자산이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자가창설 영업권은 영업권으로 인정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건 무형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4번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 자, 요거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개발비라는 자산이 되는 거죠. 무형 자산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신 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 자산은 이를 판매해서 수익을 인식한 기간의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죠. 1번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물건을 사왔어요. 얼마 주고요? 1,000원짜리 사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뭐로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 자산이 되겠죠. 이걸 언제 사왔냐? 예를 들어서 18년에 사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이제 팔아요. 언제? 19년에 내다 팝니다. 2,000원에. 그러면 자, 19년도에 수익은 얼마입니까? 19년도에 얼마에 팔았나요? 2,000원이 수익이죠. 그 다음에 요 1,000원에 사온 물건이 팔렸죠. 팔렸으면 뭐가 됩니까? 비용이 되죠. 뭐라고 해서요? 매출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라고 비용 처리되죠.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짜리 물건이 팔렸죠. 그래서 이익이 1,000원이 나겠죠. 그래서 얘는 18년도에 사왔지만 18년도에는 안 팔렸어요. 그러면 비용 처리가 안 되고 19년에 팔렸으니까 19년에 비용 처리된다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 처리됐죠. 19년에 팔렸기 때문에 그런 말이고. 2번은 재고 자산의 시가가 장부 금액 이하로 하락한 거 뭐요? 평가 손실. 예, 평가 손실 하시면 떠오르는 거 저가법이란 표현이 떠오르셔야죠. 평가 손실. 자, 단지 평가 손실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얼마 대변에는요.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이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름 자체보다 여러분 성격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얘는 뭐다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뭐예요? 매출 원가죠. 속성이.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요. 네, 재고자산의 뭐다? 차감 빼주는 항목이라는 거. 그래서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정답. 재고 자산에서 차감한다. 정답. 비용 처리한다. 오답.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오답이죠. 왜냐면 매출 원가도 여러분 비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을 수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는 안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꼭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럼 오답입니다. 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거나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죠. 요 말이니까. 그런데 뭐는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은 아니라는 거서 요 뒷말이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요 부분을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아니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출 원가도 넓게 보면 비용 중에 하나니까 거기까지는 되는데 영업의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영업의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표현한 게 요게 틀린 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밑에 3, 4번도 검토해 볼게요. 자, 3번 감모 손실. 감모 손실은 물건이 사라진 거죠. 감모 손실은 두 가지 꼭. 하나는 정상적이냐 비정상으로 발생했느냐. 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거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거죠. 3번이 요 얘기 써 있는 거네요. 정상적이다 매출 원가로 한다. 맞죠? 그 다음 4번은 비정상적이다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수익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수익은 판매,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해서 받았거나 받을 대가에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네, 공정 가치로 하는 게 원칙이죠. 두 번째, 용역 제공의 거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요게 오답이네요. 이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도 없고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아주 낮을 때는 수익을 인식하지 수 없습니다. 2번은 그래서 2번은 잘못된 거고 요 2번은 아마 이걸 좀 이쪽에서 좀 내용이 심화된 건데 진행 기준에 따라 용역은 진행 기준을 쓴다고 그랬죠, 여러분. 진행 기준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뭡니까? 진행 기준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진행 기준을 많이 쓰는 회사들이 건설업, 건설, 용역일 때 진행 기준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 나가면 1층 짓고 2층 짓고만 이렇게 지어 나가는 동안에 수익은 발생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은 용역 제공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쭉 지어 나가는 동안에도 이걸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인식하기 힘들죠. 그 다음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다는 우리가 이렇게 짓는 동안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원가가 계속 투입이 될 건데 이 돈도 상대방이 지금 상대방 회사가 우리한테 발주해준 회사가 뭐 부도 날 지경이래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거 다 건물 지어도 회수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는 거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이자 수익은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인식한다에 맞는 말입니다. 약간 표현이 어려운데 그냥 유효 이자율이란 말 아마 사채할 때 특히 유효 이자율이란 말 나오셨을 겁니다. 이건 기간 경과에 따라서 유효 이자율 시간 지남에 따라 유효 이자를 쓴다는 거 이렇게 하면 오답이고요. 정액법 이건 오답입니다. 유효 이자를 쓰는 게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4번은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종교환. 동종교환은 경제적 실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서 뭐가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동종교환은. 그런데 뭐는요? 이종교환은 이런 게 나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지금 동종교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이종교환일 땐 발생합니다. 5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지분증권, 주식, 채무증권, 채권. 유가증권은 크게 지분증권, 채무증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2번과 3번은 이런 표현 나오죠. 미실현 보유 손익.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실현되지 않은 거. 그래서 2번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 손실이나 이익. 2번에서 말하는 건 이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말하는 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얘는 뭐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게 돼 있죠. 여러분 영업의 손익은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요. 손익에 직접 나타나게 되겠죠. 진짜 손실, 진짜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요. 자본 중에 하나인 이거로 처리하게 돼 있죠.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거로 처리하게 돼 있죠. 기포 누로.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거니까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그게 당기 손익.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맞는 말이고 3번 이렇게 써있네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본 후다. 맞는 말이고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 뭐라고요?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을 의도와 능력이 있다. 그럼 매도 가능증권으로 하는 건가요? 잘못됐죠. 이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 다음 6번은 원가 회계 문제네요. 이거 꼭 알고 있어야겠죠. 6번에 대해선 총 변동비 비례 그 다음 단위당 변동비 일정 그 다음 총 고정비 일정 마지막 단위당 고정비 반비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여러분 조업도란 말은 약간 좀 처음 들으면 와닿지 않아서 조업도는 이거로 이해하세요. 원가회계 문제 풀 땐 생산량으로 받아들이세요. 생산량하고 원래 조업도는 똑같은 말이 아니지만 그냥 생산량으로 이해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산량은 여기 무슨 표현 나옵니까? 총이란 글자 써있죠? 그 다음 뭐라고요? 변동.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총 변동비. 총 변동비는 뭐예요? 비례한단 말 나오네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단위당 원가는 하나다. 단위당 일정하다. 여러분 누가 일정해요?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왜?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한 게 맞죠. 세 번째 변동비의 총원가는 조업도에 따라 생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다. 여러분 생산량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원가는 총원가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 다음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뭐가요?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그게 요 말이죠. 반비례한다는 말. 단위당 반비례한다. 요 말이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단위당 고정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변동비에 대한 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번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원가 기본 계산 구조 어떻게 합니까?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뭐라고 부르나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제조, 원가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 다시 뭘 더합니까?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죠.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여기다 뭘 더해요? 기초 제품을 더하고 뭘 뺍니까? 기말 제품을 빼주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매출 원가. 이건 100%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껴 맞춰 볼게요. 기초 제품 10만원. 여기 있죠? 요게 10만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 말하죠. 요게 50. 그 다음 기말 제공품 얘죠? 5만원. 기말 제품 얘네요. 20만원. 자, 질문이 뭡니까? 매출 원가. 얘 물어봤죠? 얘. 계산될 수 있죠? 왜? 여기 나오죠. 얘랑 단기 제품 제조원가랑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뭐 하면 됩니까? 빼면 얼마 나오세요? 4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7번은 3번이 정답 되시겠죠.
그 다음 8번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 시험에 아주 중요하죠. 개별. 얘는 꼭 뭐랑 구별하셔야 됩니까? 개별과 종합을 비교하셔서 출제 아주 잘 되죠. 개별은요. 주문, 소량, 생산. 종합은요. 대량 생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주문에서 소량 생산하는 건 주로 어떤 업종들이 그러겠습니까? 건설업, 그 다음에 뭐 비행기 만드는 거, 그 다음 선박 제조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종합원가에서는 일반적인 회사들은 대량 생산을 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과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 개별 원가 계산은요. 네, 뭐다? 네, 누가 더 쉽다? 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방법이. 종합이 더 쉽고. 이게 장점, 단점이 되겠죠. 서로. 그런데 뒤집으면 어렵다는 건, 좀 더 복잡하다는 건 왜 쓴다는 겁니까? 정확해요. 쉽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의 단점은 뭐다? 쉬운 건 장점이겠지만 대신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 개별 원가 계산에선 네, 제조 간접비가 중요합니다. 제조 간접비를 처리하는 거,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고, 네, 종합 원가 계산에선 요 완성품 환산량이란 말이 나오시면 요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 다음 개별 원가 계산에선 이런 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업 원가표. 종합 원가 계산에선 제조 원가 보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별과 종합 좀 비교해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혹시나 이런 말이 나오면 뭐요? 공정이란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1번 맞나요? 소량 주문 개별의 특징 맞죠? 두 번째 네, 개별 제품별로 네, 개별 제품별로 맞는 거고 공정이란 말이 상대적인 게 뭐 작업별, 개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작업 원가표 맞죠? 보기 4번에 무슨 표현 나옵니까? 공정. 그래서 4번은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이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 다음 9번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제품원가 계산은 하시오. 자, 먼저 뭘 그립니까? 네, 이걸 그려서 제공품 계정을 그립니다. 제공품 여기 뭐 기, 초, 투입 이러죠. 그 다음 완성, 기말 요 관계 꼭 보셔야죠. 그 다음에 수량을 씁니다. 몇 개? 100개 나와 있죠. 그 다음 착수 500개. 착수나 투입이나 같은 말이니까 완성 400개. 기말 200개. 그러니까 좌우가 차대변이 수량 다 600개 600개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완성도, 재료비 완성도, 가공비 완성도. 평균법은 이렇게 하죠. 재료비 완성도. 자, 무조건 여기 얼마입니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1, 1. 왜요? 완성됐잖아요. 여러분 완성도란 건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가공비가 얼마 투입되느냐. 그럼 완성됐다는 건 모든 원가는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100%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를 1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자, 이 물건 기말 제공품이죠. 언제까지? 완성도 60% 0.6. 그러니까 이 물건은 기말 제공품이란 건 만들다 말았다는 건데 일이 60%까지만 진행됐다는 거죠. 그 다음 자, 요 말을 봐야죠. 재료비 완성도 얼마? 50% 시점에 투입되며. 그러니까 재료비는 일이 진행돼서 일이 쭉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제로죠. 일이 다 끝나면 100%고. 근데 재료비는 어느 단계에서 투입된다고요? 일이 50% 진행될 때 재료비가 들어가요. 근데 얘는 일을 얼마큼 했다고요? 여기까지 작업을 했잖아요. 60%까지. 그러니까 재료비는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투입이 됐습니다. 100% 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어떻게 투입된대요? 균등하게. 균등하게는 1 한 만큼만 가공비라는 원가가 투입됐다고요. 이 작업은 몇 프로 진행됐습니까? 60%. 그래서 0.6 투입된 거 0.6만큼 투입됐네요. 그 다음 자 이렇게 한다면 이제 뭘 구합니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곱셈 이렇게 곱하시면 400, 그 다음 이렇게 곱해서 400, 또 곱하시면 200개, 또 곱하시면 120개, 그러면 다 더하면 600개, 520개.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완성품 환산량. 최소한 여기까지는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얘는 조금 더 물어봤죠?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자, 이제 뭐요? 3단계라고 하죠. 세 번째, 총 원가를 구해야죠. 뭐에? 재료비의 총 원가. 여기까지 해놓고, 자, 재료비의 총 원가, 재료비 총 얼마 들어갔나? 그 다음 가공비는 총 얼마 들어갔나? 여러분 무슨 법이라고요? 평균법. 평균법은요. 작년에 한 것도 올해 한 것처럼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재료비 얼마 투입했다? 여러분 기초 제공품은 작년에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작년에 일하면서 재료비 8만 원 들어 쓴 거예요. 작년에. 근데 마치 언제 쓴 것처럼 올해 쓴 것처럼 간주하죠. 작년에 쓴 거지만 평균법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진짜 단기 올해 순전히 재료비 쓴 건 얼마다? 10만 원. 그래서 재료비 얼마다? 총 18만 원. 사실은 올해 재료비를 10만 원밖에 쓰지 않았지만 작년에 쓴 재료비 8만 원도 마치 올해 쓴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푼 겁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가공비도 작년에 투입한 가공비 플러스 올해 쓴 가공비 얼마? 16만 원. 그러면 총 가공비는 26만 원. 이런 게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라고 하죠. 뭘 구합니까? 단위 원가. 단위 원가가 뭡니까? 하나당 금액. 자, 재료비는 물건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 얼마로 보냐면, 자, 우리가 총 쓴 재료비 얼마입니까? 총 쓴 재료비 18만 원이죠. 자, 몇 개 만드는데? 600개 만드는데. 그래서 나누시면 이게 단위당 금액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 꼴이 나오겠죠. 18만 원 나누기 600개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300원. 단위당 재료비는 300원. 그 다음에 가공비도요.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가공비 역시 가공비 총 얼마 썼다? 26만 원. 자, 몇 개 만드는데? 520개 만드는데. 그럼 나눗셈 하시면 쟤도 나오겠죠, 여러분? 나눗셈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500원. 그래서 물건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는 얼마? 300원. 가공비는 얼마 쓴다? 500원. 자, 여기까지는 다 구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지웠지만 이제 뭘 물어봅니까, 여러분? 제품 원가. 제품 원가가 뭡니까? 제품 원가란 건 다 만든 물건이죠. 그럼 제가 지웠지만 아까 지워서 그런데 여러분 있겠죠, 여기? 뭐요? 완성품 수량 이렇게 T 계정에서 여러분 제가 한 거 여기 쭉 썼었죠. 재료비, 가공비. 그래서 숫자 얼마씩 나온 겁니까, 아까? 여기 400개, 400개 이렇게 나왔었죠. 그 다음 밑에 얼마? 200개, 120개. 그래서 이게 600개였고 520개였잖아요. 맞죠? 자, 근데 제품이 뭡니까? 요 줄이죠. 제가 지웠지만 요 줄. 뭐요? 완성품.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요 줄이. 그죠? 완성품이 뭡니까? 다른 말로 제품이죠. 다 만든 게 제품이잖아요. 완성된 게 제품이죠. 그래서 다 만든 거 몇 개? 400개, 400개. 그러면 재료비 400개 만든 꼴에 하나당 재료비 얼마씩 들어간다고요? 300원.
그럼 얼마 나옵니까? 예. 12만 원이죠. 그 다음 가공비는요. 몇 개 만드는데 역시 400개 곱하기 하나당 얼마? 500원. 그래서 얼마요? 20만 원. 그러면 다 더하시면 얼마요? 32만 원이 투입된 거네요. 제품 만드는 데에 다 만든 물건 속에 32만 원 썼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2만 원이 되실 겁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9번 문제. 예. 조금 보통은 이렇게 환산량을 물어보는데 지금은 끝까지 다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예. 그 다음 10번. 옳지 않은 것은 공손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공손품은 쉽게 말해서 공손품이 뭡니까? 물건 만들다가 잘못 만든 물건을 공손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품질 표준의 미달, 불합격품, 네, 공손품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네, 공손도요. 간무랑 똑같습니다. 정상, 비정상. 정상적인 건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동그라미 1번. 정상 공손은 능률적인 작업 조건에서 발생하는 공손이다. 맞죠? 여러분 공손이 쉬운 말로 불량품입니다. 근데 정상이란 건 그러니까 불량품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정상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비정상 공손은요 불량품인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그 전날 밤늦게 술 먹고 와서 일하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불량품을 만들었다.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비정상 공손입니다. 아니면 설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제때 수리하거나 관리를 안 해가지고 설비가 막 녹슬고 그래서 제품을 잘못 만들었다. 이런 거 다 무슨 작업자들한테나 회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 건 비정상 공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 회사가 기본적으로 할 거는 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은 비정상 공손은 그래서 뭐라고요? 회사가 제대로 하면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4번 비정상의 공손의 허용 한도는 품질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검사에 합격한 합격품의 일정 비율로 한다. 4번이 잘못된 말이죠. 이건 뭡니까? 이건 비정상이 아니라 뒤에 설명은 정상 공손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 공손은 합격품의 일정 비율로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100만 개를 만들었어요. 자, 검사예요. 제대로 만들었나 안 만들어 검사했는데 자, 이 중에 회사가 기준점을 설정한다고요. 사람들이 어차피 일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 개를 만들다 보면 몇 개 정도는 불량품이 생길 수 있다. 비율을 좀 예를 들어서 1% 정도는 불량품이 나오는 거 감내하겠다. 그건 정상 공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품의 일정 비율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개 중에 1%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정상 공손이 그겁니다. 그 4번은 비정상 공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다음 11번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은 여러분 간이과세자는요 영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 영세한 업종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누구냐면 우리를 상대로 합니다. 우리를 상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이 간이과세자 업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우리를 상대로 안 하죠, 여러분? 제조업. 제조업은 여러분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중간 단계를 거치잖아요, 통상. 그 다음에 이런 업종들 광업. 여러분 광업은 소규모로 하기가 좀 힘들죠,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요. 그 다음 도매. 세 번째는 도매업 같은 거. 여러분 도매업도 누구랑 장사합니까? 도매업도 이런 사람이랑 도매업은 우리하고 직접 거래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도매업도 간이과세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간이 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간이 과세자 될 수 없다. 누구? 도매업. 도매업은 아무리 장사 규모가 작아도 너무 작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의미적으로. 그 다음에 광업도요. 광업도 여러분 하려면 투자금이 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 부동산 매매업. 이것도 여러분 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면 부동산 매매업도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워낙 뭐 최소한 막 몇 억짜리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돈이 투자돼서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를 상대로 하는 사람이 뭡니까? 여기네요. 음식점업. 이런 사람들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아닌 거니까. 그래서 정답 간이과세자. 또 누구도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상대하는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소매업. 음식점이나 소매업들은 대표적으로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12번 사업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 여러분 필요경비가 무슨 말입니까? 비용이란 소리입니다. 산입된다는 말은 집어넣는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계랑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러냐면 회계하고 세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계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구조가 이거죠. 수익에서 뭘 빼면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아주 기본적으로 간단한 구조이죠. 그 다음에 세법은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 수익 금액이라고 얘를 바꿔서 그 다음에 비용을 뭐라고요?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이 빼면 그러니까 회계상 이익에 해당하는 개념을 뭐라고 하면 소득 금액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익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 이익이 세법상 이익이 소득 금액인데 소득 금액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거고 적으면 세금이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요. 서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계적으로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법에선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회계적으로는 비용이 아닌데 세법적으로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걸 조정해 주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된다는 말은 세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돼야 필요경비 이 금액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래야 세금도 줄어들겠죠. 만약에 필요경비에 포함이 안 되면 이 속에 금액이 들어갈 수 없으면 당연히 소득금액은 또 거꾸로 많아지겠죠. 그럼 세금이 늘어날 겁니다. 1번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매입세. 이건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12번의 1번과 같은 말은 뭐냐면요. 12번의 1번은 우리가 물건을 사오잖아요. 이래서 원재료 같은 걸 사왔다고 칠게요. 자, 원재료. 원재료 하지 말고 뭐 이럴까요? 밥 먹었다. 그냥 단순히 복리 후생비 10,000원. 그 다음에 부가세가 발생하죠. 부가세 대급금 10% 1,000원. 그리고 우리는 현금 주죠. 11,000원.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요 복리후생비는 비용 처리되는 거죠. 세법도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부가세 대급금은 비용이 아니죠. 자산이죠.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누가요? 이게 일반 과세자들은. 왜? 부가세를 돌려받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면세 사업자들은 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됩니다. 복리후생비 11,000원. 그러니까 요게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를 비용 처리해 줍니까? 면세사업자들은 11,000원이 비용 처리됩니다. 요 부가세 1,000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비용 처리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1번은 이게 정답이네요. 바로 답 나왔네요. 그 다음 2번은요. 업무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이건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왜? 고의과실이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라는 소리입니다. 쉬운 말로 고의과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 이자,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왜 이거 세 번째는 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설명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 이자란 말은 이게 회사가 있으면 이렇게 돈을 빼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누가 빼가요? 사장님이. 왜냐면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회사는 사장님이 돈 빼가는 걸 지급금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사장님이 돈 빼가면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장님이 돈을 많이 빼가요.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회사가요,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뭐합니까? 빌려와요. 여러분, 돈을 빌려오면 당연히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줘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 이자는 원칙적으로 무슨 처리됩니까? 우리 회사에 이자 비용이 되죠.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가 돈이 없어 이자까지 주면서 돈을 빌려오는데 사장님이 그 돈을 가져가요. 그러면 이 돈 빌려온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요 이자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사장님이 이렇게 돈 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사장님,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직접 당신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 되죠. 그리고 이자도 당신이 직접 갚으면 되고, 그런데 사업적으로 돈을 빌려왔다고 이렇게 하고 이자 주면서 그걸 비용으로 다 인정해달라는 거냐. 원칙적으로는 해주는데 이렇게 돈을 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이름이 뭡니까? 선급 비용이다. 여러분, 선급 비용은 뭡니까? 자산이죠. 뭐가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 경비에 포함될 수 없죠. 왜? 선급 비용은 예를 들어서 뭐예요? 내년도 비용인 거죠. 내년도 비용을 올해 미리 준 거니까 올해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고 내년도 비용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거고, 13번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 자, 당연히 무슨 소득이 있으면요,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죠. 사업소득은 무조건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퇴직소득만 있다? 확정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퇴직금 받으면 퇴사할 때 퇴직금 받았다? 5월 달에 확정 신고 한 적 없을 겁니다. 근로소득, 우리 소위 근로소득 있으면 뭐로 끝납니까? 연말 정산으로 대체됩니다. 확정 신고 별도로 안 하죠, 근로자들이. 그 다음에 3번은 근로소득과 예금이자 2천만 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2천만 원 이하죠. 이자가 2천만 원 이하면 확정 신고할 필요 없죠. 근데 얼마 하면 해야 됩니까? 이자나 배당 소득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요, 2천만 원이 넘으면 이때는 확정신고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확정신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자 소득이 150만 원밖에 안 되죠, 여러분.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확정신고 안 하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려면 사업소득은 확정신고를 거의 해줘야 됩니다. 예외적인 거 극히 있지만. 그래서 13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14번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비교해서 푸는 거. 국내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네, 드물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농기계 자재 같은 게 있거든요. 농기계 같은 거, 그런 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영세율은 주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건데요. 국내 거래도 예외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세 사업자는 뭐 할 수 없다? 환급받을 수 없다. 이게 면세 사업자의 큰 단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분 면세가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영세율이 완전 면세가 되고 면세가 부분 면세가 되는 이유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면세 포기. 여러분 면세를 포기한다는 말은 누가 되겠다는 겁니까? 과세 사업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건 언제 포기되나요? 즉시 아무 때나 포기할 수 있지만 한번 면세를 포기해서 과세 사업자가 되면 다시 컴백할 수 있느냐? 컴백할 수 있습니다. 단 3년은 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그 얘기죠. 이렇게 갔으면 3년 동안은 돌아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4번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과 면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4번이 오답입니다. 왜 오답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면세 사업자가 예를 들면 누구 있습니까? 보통 면세 사업자가 농수산물 취급하는 사람도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회사가 쌀을 취급해요. 그럼 우리는 이게 쌀이 면세품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될 겁니다. 근데 쌀을 팔아요. 근데 어디다 팔아요? 외국에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면세 사업자인데 동시에 이걸 면세품인데 수출했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니까 동시에 적용이 되죠?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합니까?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동그라미 3번처럼 나 이거 안 해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면세 사업자를 포기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포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무서에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포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없어서 틀린 말이죠. 15번 부가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과표. 자, 첫 번째 전부 다 세액연수를 발급했네요. 1억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 할부 판매, 장기할품의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자, 왜? 그러니까 원래 이 물건은요 1억짜리라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팔 때 원래 1억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팔 때 그래서 9,8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원래 물건이. 근데 얘가 우리한테 돈을 어떻게 준대요? 할부로 막 나눠서 장기간 동안에 준대요. 그럼 우린 돈을 늦게 받는 거잖아요. 계속 앞으로도 뭐 장기라고 했으니까 뭐 한 1년 넘겠죠. 뭐 2년, 3년에 걸쳐서 이 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좀 짜증나죠? 손해죠? 그러니까 우리 뭐도 받아야겠다? 이자도. 그래서 이자 200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얼마에 니네 판다? 1억에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할부로 안 팔면 현찰로 주고 지금 당장 산다면 이 사람은 아마 9,800에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자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러면 이 이자 상당액은 과표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과표에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과표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과표에 포함돼 있다라고 했죠, 이미. 그러니까 빼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이 속에서 200만 원 빼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표에 포함된 게 맞으니까 빼내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요. 판매 장려금. 이런 판매 장려금은요. 지금 여기도 나있지만 판매 장려금은 줄 때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줄 수도 있고요. 물건으로 줄 수 있어요. 현물로. 현금으로 줄 때는 과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물건으로 주면요.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과표에 포함돼야 됩니다. 판매 장려금. 지금 판매 장려금인데 현금으로 줬다고 그랬죠. 그럼 과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죠. 그럼 맞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까 빼낼 것도 없고요. 집어넣을 필요도 없죠.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니까. 다음 세 번째. 또 판매 장려금 나오죠? 뭐로 줬습니까? 이거네요. 제품. 물건으로 줬다. 그럼 이거는 과표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어넣어야죠. 이거는. 100만 원은. 그래서 총 과표는 얼마가 됩니까? 1억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실기 기출문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